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통제라는 이름의 짙은 어둠 속에서 이란은 지금까지 없던 소름 끼치는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26살의 아판 술탄은 전국을 뒤덮은 2주간의 반정부 시위 이후 처형될 수 있는 첫 번째 인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공개 재판도 없고 항소권도 없고 구체적인 죄목조차 바깥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건 그저 신과 싸움을 벌였다는 너무 편리해서 오히려 더 무서운 모호한 어빈뿐입니다. 질문을 금지하는 문장 하나로 사람의 삶을 끝내는데 이보다 효율적인 행정도 드뭅니다. 더 섬뜩한 건 이것이 단 한 번의 처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경고에 따르면 아판의 사건은 정보의 안개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대규모 교수형 작전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이 새로운 공포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6날의 인터넷 차단이라는 포장지 아래에서 정권이 초고속 집단 처형을 사실상 시작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정의가 배송처럼 빨라졌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아판의 가족은 차가운 전화 한 통으로 사형 선고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 면회를 애원했지만 허락된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게 마지막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내려진 사형, 바깥에 누구도 모르게 지워지는 생명, 몇 가닥의 유출 경로가 없었다면 세상은 처형이 조용히 시작되는 것조차 몰랐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란 정권은 이미 인터넷을 6날째 완전히 끊었고 국영 매체는 이 상태가 최소 2주 더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항의 목소리를 꺼버리는 것을 넘어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단두대는 이미 돌아가고 있고 아판 술탄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를 끄는 대신 네트워크를 끄는 권력은 강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번 사태는 전국 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의 길에서 정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신호입니다. 테헤란에서 40km도 떨어지지 않은 카라지 출신의 청년 아판 술탄은 자택에서 보안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영장도 없고 신분 확인도 없고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데려간 사람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이란의 안보기관들이 늘 그래왔듯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빠르게 흔적 대신 공포를 남겼습니다. 체포 이후 아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없고 집으로 보내는 한마디도 없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며칠 뒤에야 소식을 들었고 비극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건 10분의 면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아판은 신과의 전쟁, 즉 샤리아법 아래 모하레베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법체계에서 이 죄목은 사실상 사형으로 직결되는 결론이 먼저 정해진 문장처럼 작동해 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차단된 가운데 테헤란의 검사들은 국가가 용감하고 경험 많은 판사들을 임명해 시위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번개처럼 판결하고 망설임 없이 끝내는 것. 그들은 이를 혁명적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단어는 거창한데 결과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사라집니다. 모든 징후는 이란이 법을 처형의 도구로 바꾸는 공포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재판이 졸속으로 치러지고 투명성이 사라지고 변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집단 사형 선고의 파도가 이미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판이 첫 번째일 수는 있어도 마지막일 리는 없습니다. 이란은 탄압을 더는 숨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도록 통로 자체를 끊어버릴 뿐입니다. 이란 와이어에 따르면 국내의 한 변호사는 아판이 법적 접촉 자체가 차단돼 있어 대리할 수 없었다고 전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더욱 섬뜩합니다. 재판이 없었고 공소장도 없었고 정의라고 부를 만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아판은 체포됐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서류도 법적 보호도 증인도 없습니다. 시위자를 빠르고 조용하고 철저하게 제거하는 새 공식, 그 공식이 지금 작동 중입니다. 아판의 가족은 입을 막당했습니다. 언론에 알리면 다음은 너희라는 협박이 뒤따랐습니다. 정교하지만 효과적인 심리 테러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끌려가는 걸 침묵 속에서 지켜보게 만드는 방식. 이것이 권력이 선택한 통치 기술이라면 그 권력은 이미 사회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는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쇄 처형을 가동하기 위한 샘플 모델일 수 있습니다. 초기 보고로는 시위 참가자 최소 2,3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적 인터넷 차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수치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앞서 유출된 초기 데이터는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다고 기록했고 CBS는 최근 그 수가 최소 12,000명, 심지어 2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봉쇄와 단절 탓에 독립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한 사람이 닷새 만에 체포되고 판결되고 처형될 수 있다면 구금된 수천 명에게는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규모 처형 작전,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가속 중인 작전, 이란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전체의 입을 폭력과 강제된 침묵으로 막아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때로 총성보다 더 큰 공포로 퍼집니다.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부조리한 전쟁이 매일 새로운 비극을 정상화시키듯 폭력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숫자에 익숙해지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은 그 착각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란은 원래도 인구 대비 사형 집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로 거론돼 왔습니다. 시위가 격화되기 전에도 해마다 약 1,000명이 처형됐고 이는 하루에 3사람 꼴입니다. 이미 잔혹함이 일상화된 시스템 위에 지금은 정치적 공포가 덧칠되고 있습니다. 이번 저항은 이슬람 혁명 1979년 이후 테헤란 정권이 겪어본 적 없는 수준의 압박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최근 수천 명이 사망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이 시위대를 처형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의 반응은 즉각 강경한 군사적 색채를 띠었습니다. 테헤란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기 시작한다면 워싱턴은 매우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며 어떤 대응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목표는 승리이며 자신은 승리를 좋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짧고 선명하지만 그 선명함이 언제나 해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보여주듯 승리라는 단어가 길어지는 순간 그 사이에서 사라지는 건 대개 사람의 일상과 생명입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과거의 군사작전을 끌어왔습니다. 미국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했던 사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표적으로 삼았던 사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과 전략을 언급하며 테헤란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단호한 반응이 가능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구체적 행동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테헤란이 대량 처형으로 선을 넘는다면 미국은 최대 수준의 전략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워싱턴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지역 구도를 숨막히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트럼프는 언제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질문에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큰 문제가 있다. 자신은 그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길 바란다. 곧 보고를 받겠다. 그들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고.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관찰하고 평가하며 필요하면 압박할 수 있다는 전략적 태도의 반영입니다. 테헤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안보 관리는 트럼프의 경고를 냉담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들은 늘 그런 말을 한다.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폭동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리의 사람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설 결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쯤이면 단어들이 마치 갑옷처럼 사용됩니다. 현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덮기 위한 갑옷입니다. 상황은 더 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같은 영내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테헤란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군사행동은 광범위한 불안을 촉발해 유가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밀어올릴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민감한 국면에 미국 경제에도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략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개입할 것인가? 유가와 글로벌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임을 멈출 것인가? 답은 중동 전체의 미래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미 증명했듯 에너지와 전쟁이 얽힐 때 세계는 가장 먼저 지갑으로 공포를 체감합니다. 인간의 고통이 원유 가격 그래프에 종속되는 장면, 이보다 냉소적인 현대의 풍경이 또 있을까요? 이란 사태가 전 세계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바다 아래에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매일 통과하는 전략적 해상 통로입니다. 이 항로가 봉쇄되거나 교란되면 중동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심각한 에너지 충격을 맞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에 호의적이지 않은 아랍 국가들조차 영내 혼란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더 나아가 정보기관 출처로 전해지는 말들은 판을 더 거칠게 만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이용해 공습에 나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암묵적 보장을 이란에 전달했다는 정황이 거론됩니다. 외교가 아니라 생존을 건 전략의 배치입니다. 1년 전 미 공군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 중동 어느 나라의 영공도 열리지 않아 미 주리주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더 가혹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동의 항공모함을 한 척도 전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거론됩니다. 두 척은 서반구에, 한 척은 태평양에 있어 페르시아만에서의 신속 대응 능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가 계속 영공을 걸어 잠근다면 워싱턴의 전술 옵션은 숨 막힐 만큼 좁아집니다. 초강대국도 결국 지리와 동맹의 문턱 앞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이란 내부에 있습니다. 혁명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테헤란이 이미 뿌리를 뽑아버렸는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이란 정권이 원하는 상태입니다. 모함의 두꺼운 안개로 현실을 가리고 내부의 신호를 흐리고 외부의 인식을 조종합니다. 진짜 전장은 조용히 이동하고 있는데 누구도 정확히 그 방향을 말할 수 없습니다. 1월 13일은 반항의 물결이 16째 날에 접어든 시점으로 언급됩니다. 초기에는 거리의 영상과 구호가 넘쳤지만 지금은 절대적 침묵이 덮고 있습니다. 영상도 게시물도 목소리도 검열의 장막을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전략적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테헤란이 단기적으로 시위의 거점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을 가능성입니다. 거리는 조용해졌고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뿌리까지 찍힌 탄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둘째, 더 위험한 가능성은 정보의 백지화입니다. 정권이 인터넷을 완전히 끊고 모든 전송 경로를 차단하며 신호를 교란하고 광범위한 수색과 위성 장비 압수, 진실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이들의 체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치안 작전이 아니라 전면적 정보전입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모함 자체가 테헤란이 휘두르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침묵으로 세계의 인식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정보가 끊기면 진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장 시끄러운 선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선전은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국영 매체는 승리의 무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1년 만에 이스라엘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식의 제목이 내부 뉴스에 등장합니다. 정권은 군사적 서사를 빚어냅니다. 시위대는 사학되었고 질서는 회복됐고 중앙 권력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이야기. 이제 질문은 시위가 계속되느냐가 아니라 세계가 이 전략적 안개를 뚫고 실상을 볼 수 있느냐가 됩니다. 알리 하메네이가 세상이 보지 않길 바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체도 깊게 파고들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란 내부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모든 계층을 계속 잠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리알 가치는 추락합니다. 사람들의 저축은 매일 증발합니다. 필수품 가격은 월 단위로 오르고 중산층마저 탈진 상태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격은 따로 있습니다. 물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수십 년의 잘못된 자원 관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댐은 잘못된 위치에 세워졌고 강물은 권력층에 유리한 경제 프로젝트를 위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적 계획은 방치됐습니다. 그 결과 한때 농업의 중심지였던 곳들이 탈출구 없는 건조지대로 변했고 수백만 명이 메마른 땅 위에 남겨졌습니다. 통화 위기라면 권력이 돈을 찍어 붕괴를 몇 달 미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으로 비가 내리게 할 수 없고 탄압으로 수십 년의 생태 파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는 폭력과 선전으로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목마르면 사람은 일어섭니다. 땅이 말라가면 권력도 함께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대 세력과 독립 관측자들은 정권의 승리 선언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들은 이슬람 혁명 1979년을 상기시킵니다. 그 혁명은 짧은 폭발이 아니라 거의 400여일에 걸친 소모전이었습니다. 구체제는 사회를 통제할 능력을 잃어 무너졌습니다. 그 역사에 비추면 지금의 16째 날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리가 잠잠하다고 해서 굴복이 아닙니다. 현대혁명의 논리에서 침묵은 종종 분노가 해소되지 않은 채 아래에서 응축되는 전술적 정지일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대목은 이슬람 공화국 내부의 일부 정치인들마저 우려의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몇몇 의원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노가 더 격렬하게 폭발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드문 고백이지만 전략적 의미는 큽니다. 내부도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방향 전환이 경제와 통치, 자원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만들어낸 구조적 오류를 고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권력은 그럴 의지나 능력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탄압의 대가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며칠 전에는 사망자가 약 2,000명 수준으로 확인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후 CBS는 그 수가 12,000, 심지어 2만까지 증가했을 수 있다는 보고를 인용했습니다. 정보 봉쇄와 단절 때문에 독립검증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조심스러운 추정치만으로도 탄압의 잔혹함과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감수하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드러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흔한 진압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학살의 그림자입니다. 정보가 완전히 조여진 상황에서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조각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더 값비쌉니다. 최근 CNN은 이란에서 직접 일하는 한 의사를 인터뷰했다고 전했습니다. 얼굴은 흐려졌고 신원은 안전을 위해 철저히 보호됐습니다. 그 의사는 2날, 즉 8째 날과 9째 날에 응급 대응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현대 이란 역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날들 중 하나로 묘사되는 시기입니다. 그의 증언은 정치도 선전도 아닙니다. 인도주의 재난의 현장 보고입니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자 화약 냄새와 최루 성분이 사방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저녁 8시 정각 인터넷이 끊겼고 8시 20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님 지금 당장 와달라고. 도착했을 때 그는 대량 사상자 재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수술실 4개가 모두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밤 10시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자신이 몇 건을 수술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10건 또는 11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란 병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드문 영상과 증언 중 하나입니다. 공개된 화면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의사의 말은 실제 규모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료 체계가 한계까지 밀려났고 정상적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부상자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내부 통제의 임계점을 넘어선 대규모 탄압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근데 병원이 최전선이 되고 의사가 전쟁의 증인이 되는 순간 위기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병원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장면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 비극이 다른 땅에서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의사는 탄압의 방식이 위험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통상적인 통제 수단이 아니라 실탄이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자정 이후부터 부상 양상이 달라졌고 금요일 밤에는 모든 병상이 꽉 찼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납탄 또는 유사한 치명상을 유발하는 탄환에 의한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전형적인 대량 사상자 재난의 징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병원이 더 이상 중립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의 시위에서도 이번에도 보안 당국이 병원을 급습해 부상한 시위자와 그들을 치료한 의료진까지 추적했다는 보고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압박과 공포의 장소로 바뀌는 순간 기본적 인도주의 규범은 무너집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다고. 3명의 환자가 중개인을 통해 자신에게 연락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이들이 환자인지 아니면 위장한 비밀 요원인지 알 수 없다는 공포였다고. 그래서 극도로 조심해야 했다고. 인도주의 안보의 관점에서 의사가 환자까지 의심해야 하는 사회는 더 이상 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의 붕괴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회, 마주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인지 잠복 요원인지 확신할 수 없는 사회,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 안보 자체에 심각한 균열을 남깁니다. 이란에서 벌어진 학살의 와스토빅 규모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증언에서, 유출된 화면에서 나온 파편들이 테헤란이 구축한 정보 봉쇄의 벽을 조금씩 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진실을 보기 시작하는 동안에도 이란 내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고 구호받지 못합니다. 많은 이란인들이 다시 한번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고립의 무게 위에 체포와 추적, 신문에 대한 공포가 겹치면서 사람들은 점점 저항할 힘을 잃어갑니다. 바깥에서는 국제 언론이 희망과 규탄, 행동 촉구를 말하지만 내부의 현실은 다릅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희미한 희망 한 줄기뿐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